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9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제가 주로 한산한 평일에 극장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급적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목요일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6월 20일 목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려고 하는 하이제킹, 하정우, 여진구, 최수빈, 성동일, 이 네 배우가 주축이 돼서 완성한 영화인데 금요일날 개봉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 규모의 상업 영화가 금요일날 개봉했던 적이 있던가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이뿐만 아니라 최근 슬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선균 배우 유작인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도 금요일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업 영화 중 근래 금요일 개봉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 4월에 개봉한, 이것도 이선균 배우 주연 작품이네요. 이선균, 이한희 배우 주연의 영화 킬링 로맨스도 금요일에 개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킬링 로맨스가 개봉했던 4월은 비수기였고, 여름 시즌을 겨냥한 영화 두 편이 연이어서 금요일 개봉을 택한 거는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중론이더라고요. 찾아보니 과거에는 90년대까지 토요일 개봉이 일반적이었대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학교, 기업 이런 데서 주 5일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금요일과 목요일이 갖는 의미가 달라졌고, 신작들은 선점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수요일까지 개봉요일을 당겼다고 합니다. 이 한국 상업영화의 수요일 개봉은 2012년 도둑들이 기점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관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문화가 있는 날, 이게 제정되면서 국내 주요 배급사들의 기대작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가 점차 수요일에 개봉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오면서 국내 개봉하는 할리우드 대작들도 대부분 수요일에 공개되기 시작했죠. 미국은 여전히 금요일 개봉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최초 개봉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이제킹은 왜 금요일 개봉을 결정했을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이제 추측되는 건 아무래도 소위 오픈빨이라고 하죠. 영화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영화가 공개되는 첫날 신작 효과를 어느 정도 보는데, 수요일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보다는 많은 관객이 들긴 하지만 주말 관객을 뛰어넘는 경우는 흔치 않죠.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관객이 드는 날은 주로 토요일이고, 그 다음이 일요일, 금요일 순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참고를 하면서 극장을 찾는 전체 관객 수가 줄어들었고, 평일 평균 관객 수치는 더욱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극장 관계자들 말이 금, 토, 일에 드는 관객 수가 수, 목, 금에 드는 관객 수보다 훨씬 많으니까 공개 시점을 주말로 잡아서 보다 많은 관객 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개봉 초반에 입소문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개봉을 하면 목요일, 금요일 좌석 예매가 이제 최대치로 열리는데, 주말 좌석은 10%에서 20% 미만으로 열린다고 해요. 아무래도 수, 목, 금의 흥행 성적을 대충 보고 주말에 한미천 땡겨야 되니까 이 작품을 최대한 상영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개봉을 하게 되면 토일 좌석을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택하지 않았을까라고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스크린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입소문을 극대화시켜서 초반 흥행몰이를 하겠다. 그래서 금요일 개봉을 선택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과 영국, 일본, 앞서 언급했던 주로 금요일에 개봉하는 국가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하이제킹은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각종 할인 이벤트를 엄청 하더라고요. CGV만 봐도 그 티켓값 10,000원 할인해주는 스피드 쿠폰인가, 그거를
보통 개봉 전에는 1차만 뿌려요. 그런 다음에 개봉 기간 중에 2차, 3차를 뿌리고는 하는데 얘는 개봉 전에 벌써 2차까지 뿌렸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하이제킹이 얻게 된다면은 또 탈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수요일 개봉에서 금요일 개봉으로 트렌드가 점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내일 개봉하자마자 극장에 달려가서 하이제킹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요봄 남봄 9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소년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 소년시대는 쿠팡플레이로 독점 공개된 10부작 드라마입니다. SBS 열혈사제를 연출한 이명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이명호 감독은 열혈사제를 연출한 후에 SBS를 퇴사해서 제작사를 설립했는데 그 제작사에서 김수현, 차승원 배우 주연의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었는데 그 작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직접 제작과 연출에 참여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라고 합니다. 출연 배우로는 임시완, 이선빈, 서현철, 김정태 배우 등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이 배우 어디서 봤는데 싶은 배우들도 다수 출연을 합니다. 대표적인 배우가 극중 임시완 배우가 맡은 장뷰웅태의 절친인 조호석 역의 이상진 배우, 신병에서 소대장 역할을 맡아가지고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이처럼 새로운 얼굴들을 보는 맛이 좀 상당한 드라마인데요. 전체 주조연 캐스팅을 완성하는 데에만 무려 7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캐릭터가 워낙 중요한 드라마다 보니까 배우들의 어떤 마스크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걸로 보입니다. 정작 10부작 드라마임에도 촬영 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과연 철저한 준비의 결과물로서 효율적으로 딱딱딱 찍어서 3개월밖에 안 걸린 건지 아니면 휘뚜루마뚜루 찍어가지고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 건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흥행 성적만 놓고 보면 3개월 동안 되게 알차게 촬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쿠팡플레이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시대 자체 기준으로 집계한 시청량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청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소년시대 1화 시청량을 기준으로 집계한 시청량 상승 수치인 거죠.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마지막 회가 공개된 직후의 시청량은 1화 때에 비해 무려 3000% 올랐다고 합니다. 자체 최고점을 갱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1화를 10,000명이 봤다라고 하면 30배가 오른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화를 30만 명이 시청을 했다는 건데 이처럼 시청자가 폭증해서 쿠팡플레이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7, 8화가 공개된 직후에 쿠팡플레이 서버가 2시간 동안 접속 장애가 생겼다고 해요. 이제 공개됐다, 보러 가자, 와 하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쿠팡이 감당을 못한 거죠. 그러면 10화가 공개되었을 때는 감당을 했느냐? 그때는 감당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단단히 준비를 했나 봐요. 참 이렇게만 놓고 보면 쿠팡플레이 역사상 가장 흥행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성공한 드라마의 줄거리는 어떤지 줄거리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88년에 충청도 온양에 찌질이로 유명한 장병태라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임시완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학교에서 얻어맞는 게 일상인 친구예요. 아무 의미 없이 얻어맞을 때도 있는데 이 매를 부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입이방정이라고 괜히 눈치 없이 궁시렁궁시렁 됐다가 어디서 말대답이요 하면서 이제 한 대 맞을 거 2대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죠. 드라마가 시작하자마자 병태 가족은 도망치듯이 온양을 떠나요. 왜 그러냐? 병태의 아버지 서현철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아버지가 그때 그 시절 불법 댄스 교습소 강사였습니다. 지금은 한국 여행 오는 외국인들의 필수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K-팝 안무 원데이 클래스 수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90년대까지만 해도 댄스라고 하면 미풍양속을 해치네, 저속하네, 어딜 자꾸 만지작거리네 이러면서 불륜의 성지 이런 이미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댄스 교습소를 아버지가 불법으로 운영을 했죠. 빚쟁이들한테 쫓기기 일쑤고요. 결국 야반 도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병태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얘가 이제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니까 슬픈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이제 이 학교에 나름 적응을 해가지고 병태가 일진 애들이 언제 화가 나고 어떻게 나를 때리는지 대충 다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또 떠나버리면 난 또 새로운 학교 가서 또 적응을 해야 되지 않냐. 내 처량한 신세여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님도 속이 터지죠. 그렇게 아버지 후배 김정태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아버지 후배가 있는 부여로 갑니다. 아버지 후배의 딸이 박지영이라고 이제 이선빈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일명 부여바닥의 흑거미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지영이는 뭔가 병태 앞에서 쑥스러워해요. 어렸을 때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쑥스러워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아하니까 병태에게 좀 호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병태는 너 예전에 나 때렸잖여 이러면서 지영이 본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눈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가기 전에 병태 어머니가 이제 병태에게 쌀 좀 사다 놔라. 쌀 심부름을 시켜요. 이제 쌀을 삽니다. 이제 남은 잔돈으로 오락실을 가요, 병태가. 거기서 이제 막 얍삽이 전략을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빡이 치죠. 얍삽이 전략으로만 이기니까 이거는 양심이 없는 것이지 막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걸어요. 하필 이 시비를 거는 애들이 또 중학교 학생들이에요. 한 대 콱 쥐어박으면 될 것 같은데 온양찌질이 장 비웅태는 그 누구도 이겨본 적이 없고 맨날 맞기만 한 애니까 병태는 이 중딩들한테 쫄아서 튑니다. 이렇게 튀는 와중에 충청도 아산을 평정한 일진 오브 일진 정경태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장병태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름보다는 별명, 일명 아산백호로 알려진 친구예요. 대충 여기부터 스토리가 예상이 되실 겁니다. 이날도 이제 승리를 쟁취하고 자기 오토바이 옆에서 폼나게 아주 여유롭게 담배를 한 모금 쫙 빱니다. 그때 마침 소독차, 방구차라고 하죠. 가 지나가는데 장병태가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이 소독가스에서 벗어날 때쯤 되니까 이제 시야가 차단돼 있잖아요. 눈앞에 정경태가 있는 거예요. 둘이 꽝 충돌을 합니다. 다행히 병태는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는데 경태는, 그러니까 아산백호는 기절을 해요. 함께 병원에 가죠. 이제 그때 병태는 나와 충돌한 애가 나랑 이름이 비슷한 정경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물론 이름만 보고는 경태가 아산백호인지 뭔지 뭐 병태는 그런 거 모르죠. 금방 병태는 퇴원을 하고 이제 부여농업고등학교로 전학을 옵니다. 그럼 이제 부여농고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 부여의 패권을 두고 공업고등학교랑 한창 각축전을 벌였지만 약간 좀 패색이 짙어졌어요. 그래서 공고만 마주치면 쭈구리 모드가 되는 거죠. 이 와중에 아산백호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농업고 일진들 귀에 들어가요. 이제 아산백호만 오면 부여는 우리 거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걔 이름이 뭐래? 뭘 몰라? 장경태인가 정병태인가 정경태인가 장경태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뭐 아산백호가 온다는디 이래가지고 결국 병태를 아산백호로 오인합니다. 근데 이 아산백호로 오인받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름만 비슷하다고 해서 오인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병태가 학교 가기 전에 또 새로운 학교 가가지고 얻어맞고 살기 참 두렵다 막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냐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속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이 뷰웅태야 장뷰웅태야 이러면서 팁을 하나 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조회 시간이 끝나고 병태가 교탁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제 교탁 앞에 딱 서가지고 되게 호기롭게 니들 중에 내랑 싸워서 나를 이길 수 있겠다 하는 놈들 거수요 딱 이래요. 이게 무슨 작전이냐. 그렇게 해서 뭐 몇 명이 거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약해 보이는 놈을 네가 골라라. 걔를 상대로 죽기 살기로 싸워라. 어떻게든 걔를 이겨. 그러면 적어도 애들이 너를 무시는 안 한다. 맞고 다니진 않을 거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팁을 준 거예요. 근데 웬걸?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랑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제 일진 애들은 이 모습을 약간 아산백호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여가지고 쫍니다. 그래서 일진들이 와요. 와서 병태야? 저쪽 가서 우리 야구 좀 나눠볼까? 딱 이래요. 병태는 이제 큰일 났다. 지읒됐다 이러죠. 이제 자기는 두들겨 맞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망했슈. 내 운명은 고칠 수 없나 봐요. 막 이러는데 일진들이 알아서 기어요.
갑자기 여기로 온 걸 환영한다 그러지. 아, 너는 아산백호가 역시 기계가 남다르다 막 이러지. 떠받들어 주지. 담뱃불도 딱딱 붙여주지. 어디 가든 상석에 앉게 해주지. 이러면서 알아서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 병태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이제 얘네들이 나를 지금 아산백호로 착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뭐 또 오인을 받고 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병태 입장에서는 그래,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저 터지나 저렇게 들켜가지고 저 터지나 매한가지요. 그냥 가보자. 가보는겨. 이래가지고 아산백호인 척을 합니다. 학교 생활이 아주 편해지죠. 그 누구에게 맞지도 않고 그 누구에게 주눅들 필요도 없이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진짜 아산백호 경태가 깨어납니다. 하필 또 병태반으로 전학을 와요. 병태는 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정경태 하다가 아, 얘가 그 진짜 아산백호 걔 아니여 하고 눈치를 챕니다. 근데 뭔가 이 아산백호라는 애가 순둥순둥해요. 그래가지고 막 병태가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헷갈린 건가? 약간 양기가 없어요. 병태가 아산백호, 찐 아산백호의 뒤를 좀 밟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평소에도 얘가 좀 순둥순둥하게 생활을 해요. 알고 보니까 그 병태랑 있었던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아산백호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무슨 제이슨 본 마냥 몸에 기억은 남아있어요. 누가 시비를 걸면 경태는 막 후닥닥 해가지고 다 때려 눕힙니다. 그러다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진짜 아산백호 경태가 공고 애들하고 제대로 한판 붙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아, 맞다. 나 아산백호였지? 라는 기억이 딱 돌아온 거죠. 이 찐 아산백호의 시선으로 병태를 바라보니까 가관이죠. 예, 참 혀를 끌끌끌 차게 만드는데 또 병태가 가짜 아산백호 행세를 하게 되면서 일진 문화를 조금 바꿔놨어요. 학우들한테 뭐 삥 이제 그만 뜯고 살자. 어? 너네 도대체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식으로 평화의 시대가 온 거죠. 병태가 보기에는 뭐 그래 뭐 내 정체 굳이 안 밝히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요. 이런 경태의 눈에 병태가 한창 썸을 타고 있는 부여 제1의 퀸카 강선화가 들어옵니다. 뭐 어차피 내가 진짜 아산백호겠다. 뭐 이 여자를 두고 뭐 사랑의 쟁탈전? 뭐 저 찌질한 비웅태랑 뭐 까짓 거 하지 뭐. 이런 마음에 선화에게 막 플러팅을 해요. 나쁜 남자 플러팅을 합니다. 선화가 금방 넘어가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선화는 되게 기회주의자예요.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싸움 잘하는 애들, 일진 옆에 있는 예쁜 여자애 같은 느낌의 수동적인 캐릭터로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자기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최고의 주먹을 본인의 보디가드로 두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부여해서 제일 예쁜 여학생이다 라는 타이틀도 뭐 유지할 수 있고 괜히 뭐 저 짜바리 애들이 선호야 좋아해 뭐 이런 고백 같은 것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부여 일진 짱들을 청순한 척하면서 꼬셔왔던 인물인 거예요. 선화가 봤을 때에도 경태가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뭐 돈도 많아 보이고 그래서 둘이 꽁냥꽁냥합니다. 이 모습을 병태가 봐요. 눈 돌아가죠. 아니 자기 주변의 일진들이 경태 전학 왔을 때 전학생 환영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내가 다 막아주고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는데 감히 내 여자를 넘봐? 이래가지고 일진들을 시켜서 참교육 좀 하라고 합니다. 근데 참교육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일진들이 당하죠. 이렇게 되면서 경태가 장병태 이것 봐라 해가지고 본인이 진짜 아산백호다 라는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 과연 병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병태가 처맞는 것만 이 드라마는 주구장창 보여줄까요? 도대체 이선비는 무슨 역할일까요? 왜 나온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쿠팡 플레이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입니다. 이 각 에피소드들마다 부제가 붙어 있어요. 추억의 명화들의 제목을 따와가지고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1편은 와호장룡, 2편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다음에 뭐 사랑과 전쟁도 있고요, 복수혈전도 있고요, 육룡이 나르샤도 있습니다.
굳이 그 에피소드의 간략한 줄거리를 읽지 않아도 제목만 봐도 대충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되겠구나 짐작이 가죠. 되게 센스 있는 작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자체가 복고물이다 보니까 향수를 자극할 만한 장치들을 여러 넣어놨어요. 부제로 향수를 또 자극하는 센스 있는 설정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그 충청도 특유의 바이브 있잖아요. 왜 그러는겨? 뭐 이런 바이브가 주는 웃음들이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충청도의 정서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미디언 이영자 씨가 해피투게더인가에 나와가지고 이제 충청도에서는 수박을 팔 때 그냥 뭐 15,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일단 손님이 이거 얼마예요? 이러면 사는 년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한대요?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뭐 5,000원 드리면 돼요. 놔둬요. 돼지 새끼나 먹이게. 뭐 이런 식의 이제 일화를 통해서 이제 충청도 특유의 바이브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일화가 그대로 에피소드에 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충청도의 바이브가 주는 웃음들이 되게 남달라요. 확실히 뭔가 뼈가 담겨 있는 대사들의 향연이죠. 또 이것을 배우들이 충청도 사투리를 최대한 구현을 해가지고 웃음을 전달한 것도 있습니다. 이명호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배우들한테 사투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서와 감정을 살리는 데 충실해야지 사투리는 약간 부수적인 거니까 그렇게까지 강박적으로 완벽한 사투리를 구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충청도 사투리니까 가능한 디렉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상도나 전라도 쪽 사투리는 워낙 억양이 좀 센 편이잖아요. 단순히 센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진짜 여러 가지 인토네이션이 들어가 있고 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섣불리 뭐 서울 사람들이 쉽게 흉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출신 배우들이 경상도 사투리 하는 거 보면 정말 못 봐주겠다. 너무 오그라든다. 미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서울 사람인 저도 대충 이해가 가는데 충청도 사투리는 아무래도 쪼가 강하다기보다는 그 특유의 어미를 끄는 그 화법이 매력 포인트다 보니까 배우들이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부담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히 이명호 감독의 디렉션대로 배우들이 연기로 잘 살려가지고 보는 맛이 상당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주요 배역들 중에 진짜 충청도 출신인 배우는 이제 서현철 배우하고 이선빈 배우 2명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시완 배우가 사투리를 익힐 만큼 익혔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실험해보겠답시고 이제 충청도에 갔대요. 한 치킨집인가 들려가지고 이제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주문을 하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점원이나 사장님이 별 말 없이 응대를 해주시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구먼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계산 다 끝나고 사장님이 치킨을 건네주시면서 서울에서 오셨나봐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곧장 치킨집에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보면서 확실히 너무 오버한다. 사투리를 쓰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온몸으로 정말 비틀어내는구나 라는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드라마의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배우들의 노력 덕분에 유명 배우들마저도 그 배우의 이름보다는 캐릭터로 확실하게 각인이 됐어요. 임시완, 이선빈 뭐 이런 배우들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병태라는 캐릭터를 확실히 시청자들에게 각인을 시켰고 이선빈 배우도 박지영도 아니고 이제 흑검이라는 캐릭터로 또 대중에게 각인을 시켰다는 점에서 이 두 배우가 얼마나 열심히 캐릭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캐릭터를 체화시켰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좀 생소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그 배우의 이름보다는 캐릭터로 기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서 언급했던 이제 조호석 역할을 맡았던 이상진 배우 같은 경우는 이미 신병의 소대장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명호 감독도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신병을 안 봤대요. 그 조호석 배우랑 한창 미팅하고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을 한 해 만에 할 때쯤에는. 근데 이제 이명호 감독은 아무래도 캐릭터가 중요하다 보니까 유명 배우들보다는 좀 신예들을 위주로 캐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신병을 봤더라면 그로 인해서 이상진 배우가 이미 대중에게 다른 캐릭터로 각인이 되어 있었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이상진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악조건이라고 봐야 되나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상진 배우는 조호석으로 남는데 성공합니다. 배우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또 이명호 감독이 애드리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줬다고 해요. 배우들이 본인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끄집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줬다고 합니다. 이 메이킹 영상을 보시면은 배우들이 이명호 감독에게 되게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어필을 해요. 그러면서 감독님 저 혹시 여기서 이렇게 애드리브 해도 될까요? 뭔데? 일단 해봐. 오케이 좋아. 이런 분위기가 캐릭터 쇼에 날개를 달아준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무조건 애드리브를 받아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캐릭터가 중요한 드라마나 특히 시트콤 같은 경우에서는 배우 애드립 하나가 정말 그 캐릭터의 성격을 규정짓기도 하고 그 캐릭터의 성격을 훨씬 더 부각시켜주기도 하잖아요. 이런 촬영 현장이 드라마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임시완. 진짜 임시완 배우의 어마무시한 연기력이 이 드라마를 견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드라마는 진짜 임시완 배우의 차력쇼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임시완의 얼굴을 한 장병태라는 인물의 삶을 다큐로 찍은 겁니다. 단순히 찌질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임시완 배우의 이름을 호명하며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산백호의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 병태는 다시 쭈구리 모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어터지기 일쑤죠. 그리고 아산백호가 본인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병태에게 엄청난 굴욕감을 주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시키는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내가 잡아먹히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라는 걸 인지한 병태가 살짝 흑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표정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것이 고스란히 전달돼가지고 또 이를 받아주는 이상진 배우의 연기도 되게 훌륭했습니다. 특히 제가 꼽은 최고의 장면은 그 선화한테 버림받고 오리배 타는 곳에서 선화 사진 바라보면서 나쁜 년 이러잖아요. 야, 그 표정 연기는 킬리언 머피 데려와도 안 돼요. 로버트 드니로 데려와도 안 되고 알파치노 데려와도 안 됩니다. 황정민 아무도 못해요. 그 연기는 임시완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너무 처량해 보이고 한편으로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감정을 다 들게 만듭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오르게 만들기도 하고 제 마음을 갖고 놀았던 그때 그 시절 진짜 나쁜 친구들 떠올리면서 나도 저랬겠지라는 생각이 또 들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단순히 강렬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연기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능구렁이처럼 코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혹은 다른 배우 연기에 리액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 배우의 끝은 어디일까?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안겨다 줬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맡았던 사이코 역할과 대비되는 매력을 보여줘서 한층 더 깊은 인상을 받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상선언에서도 빌런 역할을 맡았었고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에서도 빌런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서 이런 사이코적인 면모만 보여주다가 이 작품에서 그냥 세상 순수하면서도 찌질하면서도 참 불쌍하면서도 때로는 저놈의 주둥아리 때문에 얄밉기도 한 병태의 모습을 완벽하게 체화를 해서 대비가 더욱 커가지고 인상 깊게 받아들여졌달까요? 이 외에도 연기가 참 좋았던 배우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임시완 배우랑 맞붙다 보니까 잡아먹히는 게 보여요. 이선빈 배우랑 이상진 배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동년배 역할을 맡은 배우들 중에서는 임시완 배우와 맞붙었을 때 밸런스가 맞아 보이는 경우는 좀 없었습니다. 중견 배우들이 확실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다 보니까 임시완 배우랑 맞붙었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병태의 엄마 역할을 맡은 주인영 배우의 연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극중 병태의 엄마는 야쿠르트 판매원으로서 이 집안의 가장이죠. 아빠는 맨날 춤 가르친다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기 일쑤니까 실질적인 가장이죠. 이 아들을 지극히 아낍니다. 사랑하는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인데 아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매맞는 것을 괴로워하면서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너는 학교를 마쳐야 된다.
그래야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제 마음을 넌지시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아들이 아산베코에게 너무 많이 맞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병태가 이제 부모님 몰래 병원 앞에서 담배를 필 때 엄마가 슬쩍 다가가가지고 나도 한 대 줘봐 이러면서 이제 같이 피는데 그 장면에서 주인영 배우의 연기가 참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를 계속 다니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아들을 내가 그동안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거 아닌가에 대한 뭐 죄책감? 이런 모든 회한들이 다 담긴 연기를 선보이는데 눈물 포인트였습니다. 강렬했던 연기였고요. 흡입력이 높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년시대는 시대극이잖아요. 그런데 시대극 흉내만 냅니다. 되게 얕은 수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려고 해요. 좀 잘아요. 그 수법이. 하나하나 토파보면 드라마 1화 시작할 때부터 1988년이라는 자막을 대문짝만하게 띄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다룬 응답하라 1988 보면 1988년 올림픽 개회식에 서게 되는 덕선이를 다룬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권 학생들의 시위, 그 시위에 덕선이의 언니가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랑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뭐 너 데모 갔다가 뭐 인생 망하면 어쩔라 그래?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그동안 제가 팟캐스트에서 쭉 다뤄왔던 드라마들이 더 에이트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대극인데 시대극이라고 볼 수 있는 선제업고 튀어 또 2008년 올림픽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동조자도 베트남전 이후에 미국 시대상을 막 보여주면서 베트남 난민들이 어떻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장면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년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소품이나 인기 연예인 언급 등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해요. 아니, 기왕 1988년이라고 못을 박았으면 올림픽도 있겠다. 뭐 노태우 정권도 있겠다. 뭐 이런저런 시대상을 반영한 에피소드를 넣어서 이제 시대극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뭐 무조건 1988년이라고 연도 밝힌다고 그 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 작품이 시대극으로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쓴 다른 방식들이 세련됐고 성공적이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기에 아쉬움이 크다는 겁니다. 차라리 시대적인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한두 가지 소품으로만 퉁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거죠. 이 와중에 활용한 소품들 중에서도 의아스러운 게 한둘이 아니에요. 뭐 이명호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극적인 풍경을 재현하고자 시대적으로 좀 앞당긴 부분도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500원짜리 지폐를 거의 안 썼는데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등 소품과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당시에 살았던 이들에게는 추억을,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놀라움과 궁금증을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데 제 눈에 좀 걸렸던 거는 병태의 반 뒤에 이제 인물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앞만 봐도 최규하 전 대통령 같거든요. 뭐 전두환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어요. 못 바꿨나 보다 아직 노태우로. 그랬는데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의아한 소품들이 많은데 배경마저도 너무 현대적이에요. 지나치게. 이 로케이션 촬영이 많아가지고 현대적인 건물이나 배경이 유독 눈에 튀더라고요. 되도록 CG로 주변에 있는 어떤 현대적인 요소들을 다 지웠다고는 하는데 일단 건물 자체나 건물의 어떤 질감 자체나 이 모든 것들이 현대적이어가지고 몰입감을 좀 많이 방해합니다. 이 드라마의 이제 세트장이라고 하면은 뭐 화장실, 뭐 댄스 교습소였다가 병태와 흑검이가 복수열전 계획 세우는 상황실 같은 곳, 그리고 뭐 다방 정도일 뿐이고 농고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축사나 논, 밭, 숯공장 등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많이 진행한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런 건 정말 야, 이 제작진들 고생했겠다 라면서 칭찬받을 만한 요소죠. 이거 어떻게 다 찾았대 이러면서 세트장 특유의 이질감이 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언급했다시피 이 작품 현대적인 배경이 너무 많아요.
흑검인의 집, 그러니까 병태내가 사글세방으로 살고 있는 곳, 외관까지 실제 집이라서 배우들이 나름 그 당시의 시대에 맞는 인물을 구현하겠답시고 뭐 머리도 촌스럽게 하고 옷도 촌스럽게 입고 하는데 다 따로 놀아요. 흉내내는 것 같다? 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이제 그 정점에 비엔나 커피 파는 카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카페 처음 보고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파리바게트 PPL 불란서 제빵소 이거 보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PPL인가? 했어요. 세트장 지을 제작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시골 풍경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로케이션 촬영 위주로 가자라고 결정한 건지는 불확실하지만 뭐가 됐던 간에 이질감이 드는 거죠. 이 와중에 왜 자꾸 대체 풀샷을 잡는겨? 대비된다니까? 따로 논다니까? 여기에 활용점정인 요소가 선명한 톤입니다. 향수를 자극하는데 지향점을 둔 영화나 드라마들은 화면 톤을 약간 누리끼리하게 하면서 뽀얗게 설정하곤 하잖아요. 응답하라 1988 톤이 좀 누리끼리했고 선제화꽃 튀어 톤이 좀 뽀얗잖아요. 아, 재벌집 막내 아들도 톤이 조금 뽀였던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 그 송중기 배우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게 만들려고 고생한 CG 때문에 뽀얗다고 느낀 건가? 차라리 그런 거 CG를 하지 말고 킹받는 꾸러기 표정이나 덜 지으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응팔, 뭐 선제화꽃 튀어, 재벌집 막내 아들에 비해서 톤이 지나치게 선명해요. 임시완 배우 모공 개수도 셀 수 있을 정도예요. 세월의 흔적을 표출하려고 애쓰는 소품들을 현대적인 배경에다가 놓아두고 이를 선명하게 비추니까 대비 효과만 짙어지는 거죠. 이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또 좋았던 점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임시완 배우의 연기력에 너무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치트키만 남발을 하는 거죠. 그 치트키가 먹혀요. 먹히긴 하는데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구조라든지 뼈대라든지 튼튼한 가운데 배우들이 거기에 살을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시완의 스토리가 기생한 듯한 느낌을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건 뭐 임시완 배우를 탓해야죠. 너무 잘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다행히 이제 여자 주인공인 이선빈 배우가 밸런스를 맞춰주긴 합니다만 드라마 전체의 절반 이상이 이제 부연홍고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꾸려져 있다 보니까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죠. 병태가 이제 일진들이랑 무리지어 다니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확실히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느껴집니다. 또 아쉬웠던 점은 병태가 너무 급격하게 레벨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만에 그 정도 무술 실력을 연마할 정도면은 잠재력이 어마무시한 이게 무술계 인재 아닙니까? 진즉 무술 안 배우고 뭐였디야? 소년 만화에서 흔히 왕도물이라고 부르는 자주 나오는 클리셰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맞고만 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는데 자기 실력에 좀 자만한 나머지 호기롭게 아직 여물지도 못한 상태에서 덤볐다가 개처럼 두들겨 맞고 스승을 만나서 각성한다. 이게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요소가 없어요. 왜 드래곤볼만 봐도 베지터가 셀 2단계를 두드려 패는데 셀 2단계가 내가 완전체만 되면 니깐 놈 그냥 내가 바를 수 있는데 라면서 억울해 하니까 다 죽여놓은 셀을 베지터가 야 완전체 되게 만들어줄게. 야 18호 어딨냐 일로 와봐. 너 빨리 흡수당해. 이러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체가 된 셀한테 베지터가 완전히 뭐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뭐 이런 장면들이 한 번쯤은 나와줄 법도 한데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한창 이제 신체가 성장할 10대 때니까 키나 몸무게나 이런 게 일진하고 크게 차이가 나면은 반항할 엄두도 못 내긴 하겠죠. 그런데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이제 소년 만화라는 걸 대놓고 표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또 그 클리셰적인 전개가 되게 많아요. 그럴 거면 이런 장면을 한 번쯤은 넣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아니면 이 고작 무술 20일밖에 안 배운 병태한테 질 정도로 이제 백호를 뺀 나머지 일진 놈들이 다 속빈 강정이었다, 헛방이었다, 이제 별것도 아닌 놈들한테 우리가 맞고만 살았다라는 거를 좀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학창 시절 일진들 떠올려 보면은 뭐 한 방 있는 것처럼 으스댔지만은 결국 다 뭐 개싸움 벌이는 양아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품행제로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뭐 17대 1이니 뭐 원펀치 3 강냉이니 해가지고 극중의 류승범이 신화 같은 존재가 됐는데
정작 까보니까 무슨 뭐 절도 있는 액션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그냥 뭐 개싸움 벌이는 영락없는 우리랑 다를 바 없는 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왜 저런 놈에게 맞고만 살았나. 아, 결국엔 내 안의 두려움이 나를 가두어 놨구나.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내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굴러들어온 힘으로 의수될 것이 아니라 내 힘은 내가 직접 길러서 상대방을 응징하거나 혹은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 라는 메시지를 좀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뭐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좀 급작스럽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몇몇 캐릭터들은 존재감이 거의 희미해져요. 엔딩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도드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흑거민의 집에 병태네 가족만 사글세빵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경도 삽니다. 그런데 그 순경이 하는 역할이 초중반 빼고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단 건너방에 사는 가족 아들이 맨날 얼굴이 피떡이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순경이 너 얼굴 왜 그러냐 하면서 관심 갖는 장면이 한 번쯤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흑거미 부모 김정태와 극중의 아내 이 두 사람은 그냥 그 후반부 되면 아예 사라져요. 또 댄스 교습소를 부여해서 병태의 아버지가 다시 여는데 그게 이제 성황리에 운영이 됐는지 안 보여주고 엔딩에서 그럼 아산백호는 어디로 간 것인가? 그냥 전학을 간 것인가? 학교를 관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병태의 내레이션으로 끝내는 걸 보면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제 쿠키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그 장면도 사실 그렇게 영양가가 높진 않았고요. 이 캐릭터 쇼를 표방한 작품에서 몇몇 캐릭터를 홀대하는 듯한 모습에서 좀 아쉬움을 짙게 느꼈습니다. 그럼 이 드라마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시대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낄낄대면서 볼 수 있고 나름의 메시지도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만 시대극을 표방하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겠다라는 각오치고는 지나치게 얕은 수와 캐릭터 쇼를 표방하면서 몇몇 캐릭터는 뭐 인사도 없이 퇴장하는 듯한 모습에 좀 아쉬움이 느껴져서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해 3.0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도 쿠팡 플레이 계정이 있으시다면은 주말에 가볍게 보시기 참 좋습니다. 또 저희 집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쿠팡 플레이가 PC로 볼 때랑 TV로 연결해서 볼 때랑 자막 크기가 눈에 띄게 달라져요. TV로 봤을 때가 자막 크기가 훨씬 큽니다. 아, 이것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 PC 자막이 너무 작아요. 예, 자막 크기 조절 못하나? 근데 이제 TV로 보면은 확실히 자막이 커가지고 보기 편합니다. 주말에 가볍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치트키로 점철된 소년 만화입니다. 임시완이라는 치트키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드라마가 좀 루즈해진다, 긴장감이 떨어진다 싶을 때마다 임시완 배우가 정말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 줍니다. 그 외에 다른 배우들의 열연도 있긴 합니다만 임시완 배우의 공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부인할 순 없겠네요. 그만큼 캐스팅을 잘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배우는 어디까지나 오브제로서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오브제를 너무나도 잘 활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애초부터 다른 설정들이나 다른 역량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였더라면 임시완 배우의 열연이 원 오브 댐이 됐을 텐데 이 드라마에서 임시완 배우의 연기가 제일 먼저 거론된다는 것은 임시완 배우 개인에게는 영광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작품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값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시완이라는 치트키를 종종 쓰는 것도 모자라 너무 많이 써서 남발해서 점철된 거 아닌가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9번째 에피소드 소년시대 편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드백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언급했듯이 하정우, 여진구, 최수빈, 성동일 이 네 배우가 출연하는 하이제킹, 말 그대로 하이제킹하는 영화죠. 하이제킹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화에 기반해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하는데 어떤 재미로 가득한 작품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